1월 2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양 전 대법원장은 입을 굳게 다물고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고 그대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찰 포토라인 패싱에 이은 법원 포토라인 패싱인데 영장 심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영장 발부 관건, 심층 리포트 이현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턱 주위에 주름이 생길 정도로 입을 꽉 다문 딱딱하고도 착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고 그대로 법원 포토라인을 지나쳤습니다.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구속심사 받게 되었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검사 출신인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 등 사법농단 수사 핵심 인력들을 영장심사에 대거 투입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공판일부 부장검사 출신인 최정숙 변호사 등이 방패로 나섰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손배소송 재판거래 의혹 등 모두 40개가 넘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만 260쪽이 넘을 정도로 혐의가 방대합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들이 모두 헌법 질서를 깨트리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그동안 검찰 조사를 통해 보인 입장에 따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안팎에선 검찰의 범죄 혐의 소명과 함께 증거인멸 우려를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가 영장 발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임하고 있고 또 다투고 있기 때문에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추가 부정도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염려 이런 것들을 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 또 다른 변수는 오늘 같은 시간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둘 모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불보듯 뻔해 영장심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원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또는 자정을 넘긴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네, 대한민국 국가의전 서열 3위, 대한민국 최고재판소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 영장 실질 심사, 대법원장 흑역사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20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대법원장 흑역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5.16과 12.12 두 번의 군사 쿠데타로 대변되는 한국 현대사와 맞물리면서 이 대한민국 사법부도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부터 현재 제16대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말 그대로 파란만장, 순탄치 않은 자리가 사법부 수장 자리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인 예를 좀 볼까요? 네, 일단 불명예 퇴진한 대법원장 사례를 보면요. 이승만 정권 시절인 1958년 임명된 제2대 조용순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1959년 당시 이승만 정권에 비판적이던 경향신문이 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에 경향신문은 정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 하나인 강제징용, 재판거래 고의지연처럼요. 당시 조용순 대법원장의 대법원도 상고심 선고를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게 됩니다. 그러던 1960년 4.19 혁명이 터졌습니다. 4.19 이후에 26일 이승만 대통령 하야 성명이 나오고요. 그 몇 시간 뒤에 대법원은 경향신문 복간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에 하급법원 일선 판사들이 긴급회의를 열고요. 조용순 당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 사퇴를 권고하는 결의를 합니다. 조용순 대법원장은 사표를 쓰겠다 말겠다 계속 오락가락하다가 5월 11일에 결국 등 떠밀리듯 스스로 대법원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뭐 모양 빠지게 물러난 첫 대법원장인데 다른 흑역사 뭐가 또 있나요?
네, 박정희 정권, 특히 유신 시절에는요, 네. 대법원장의 흑역사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사법부 자체의 흑역사, 암흑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1968년 취임해서 1978년까지 제5대, 6대 대법원장을 연이어 지낸 민복기 대법원장 시절에는요, 네. 판사들의 집단항명, 이른바 제1차 사법파동이 발생하는 등 그야말로 법원이 정권의 신여라는 비판을 받는 사법부 암흑기였습니다. 네. 그 기간인 1975년엔 대법원 사형 선고 18시간 만에 8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2차 인혁당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우리 사법부 사상 가장 흑역사이자 가장 치욕스러운 판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전두환 정권 시절은 어땠나요? 네, 유신 정권이 막바지로 치닫던 1979년에 네. 제7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영섭 대법원장의 행로도 절대 순탄치 않았습니다. 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임 2년 만에 사실상 대법원장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네. 전두환이 체육관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취임한 몇 개월 뒤인 1981년 4월에 대법원장 임기를 한참 남겨두고 중도 퇴임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대법원장 퇴임사가 인구에 많이 회자됐던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영섭 대법원장은 퇴임사에서 네. 취임 초에는 포부와 이상이 컸으나 과거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회한과 오욕으로 얼룩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라는 퇴임사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네. 이어서 퇴임사에서 사법부를 독립적인 관청을 뜻하는 부자를 써서 사법부라고 하지 않고 네. 행정부의 일개 부처처럼 보이는 부자를 써서 사법부라고 지칭한 것은 지금도 법원 흑역사를 말할 때 유명한 일화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해서 이영섭 대법원장이 가고 어떤 인물이 그럼 대법원장으로 왔나요? 네, 이후에 제8대 대법원장으로 네. 임명된 유태흥 대법원장입니다. 네. 1981년에서 86년까지 대법원장을 지낸 유태흥 대법원장은요. 네. 이제 대법원장에 대한 처음이자 마지막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라는 흑역사의 주인공입니다. 네. 발단은 소신에 따라 판결한 법관에 대해서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건데요. 네. 지금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판사 블랙리스트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1985년 당시 불법 시위 혐의로 즉결 심판에 넘겨진 대학생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인천지법 박시환 판사를 춘천지법으로 좌천시켰는데요. 네. 이를 언론기고를 통해 비판한 판사까지 같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겁니다. 네. 야당 의석수가 부족해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판사 탄핵 발의 1호라는 불명예를 안고 임기를 마쳤습니다. 네. 여러 이유들로 유태흥 전 대법원장은 2005년 86세의 나이에 마포대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네. 뭐 대법원장 흑역사 뭐가 더 있나요? 네, 전두환 정권 막바지인 1986년에 임명된 제9대 김용철 대법원장은요. 네. 6월 항쟁 이후인 1988년 제2차 사법파동으로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사임했습니다. 네. 노태우 정권 시절 임명된 제11대 김덕주 대법원장도요. 제3차 사법파동과 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 공직자 재산 공개 파문에 휘말리면서 역시 법복을 벗은 바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저런 대법원장 흑역사가 많기도 한데요. 네.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형사사건 피의자로 전락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네. 대법원장 흑역사의 활용점정을 찍은 모양새입니다. 네. 관련해서 현재 사법불신 사태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법관이 국민들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면 최대의 명예손상이 될 것이다라는 가임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퇴임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네. 뭐 양 전 대법원장 사태를 두고 사법부 치욕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치욕스러운 게 사법부인지 국민인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선 아동 인권으로 바라본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 방안이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로인사이드 신세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오늘 토론회 뭐 어떤 토론회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아동 인권으로 바라본 네. 출생 기록과 또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 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였습니다. 네. 뭐 김종민, 금태섭, 백혜련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뭐 오영나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대표 등 여성계와 법조계 인사 등이 두루 참석을 했는데요. 네. 뭐 출생신고 제도나 출생 기록과 관련된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네. 또 이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책을 찾아보자라는 취지의 토론회였습니다. 네. 뭐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나요? 일단은 현행 출생신고제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네. 현행 제도로는 출생신고를 늦게 한다든지 뭐 아예 안 한다든지 나아가서 허위로 한다고 해도 이를 걸러낼 방법이 없다는 점이 지적이 됐는데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로든 부모가 출생신고를 안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사회적으로 투명 인간이 돼서 네. 아동인권 침해 등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지적입니다.
현행 제도로는 출생 신고를 부모가 안 하면은 출생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은? 네, 일단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는 네. 부모가 직접 아동 출생 1개월 내에 출생 신고를 하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이 의료기관들이 출산 기록을 공공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네. 병원에서 아이를 낳아도 부모가 이제 주민센터에 가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제 정부는 신생아의 존재를 알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근데 그 밖에도 뭐 실제 친모가 아닌 사람을 친모로 해서 허위 신고를 하는 등 뭐 이런저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네. 이를 걸러낼 방법이 없다라는 점들이 문제점으로 꼽혔습니다. 궁금한 게 아이를 낳고 부모가 출생 신고를 안 하거나 뭐 친모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뭐 이런 일이나 경우가 뭐 어떤 경우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대표적으로 미혼모 경우를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이처럼 어떤 식으로든 뭐 자신의 출생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사유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출생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좀 알게 모르게 많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토론회 참가자들의 말입니다. 네. 이제 허위 신고의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은 비밀 입양이 대표적인데요. 네. 이제 아이를 입양하면서 입양 사실을 좀 숨기고 싶어서 친모 이름을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이제 허위로 출생 신고를 하는 등의 경우도 종종 있지만 네. 또 이를 걸러낼 마땅한 방법도 없다는 게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네. 뭐 그래서 대안들로는 뭐 어떤 것들이 제시가 됐나요? 일단은 여기서 두 가지 가치가 충돌을 합니다. 네. 뭐 사생활 보호 그리고 부모를 알 권리인데요. 네. 관련해서 현재 국회에서는 이 출생 통보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 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이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제 병원에서 뭐 신생아 정보를 받는 식으로 기술적으로는 국가가 출생 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는 있지만 네. 근데 이게 과연 적절한 거냐라는 이제 말도 나오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아예 낙태 수술을 한다든지 하는 등의 이런 극단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이제 오늘 토론회 참가자인 신한미 네. 인천 가정법원 부장판사의 말입니다. 이제 참석자들은 뭐 친모나 친부의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 하에서 네. 의료기관과 지자체가 신고 의무를 분담을 하고 또 국가가 출생 기록을 관리하는 식으로 이제 출생 신고 제도의 사각지대 놓인 아동 인권을 보호하자라는 거에는 뭐 공통된 인식을 같이 했는데요. 네. 관련해서 이제 국가가 출산을 책임지는 독일의 이 신뢰 출산제도 도입 등 여러 대안들도 제시가 됐습니다. 네. 뭐 해외로 입양된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친부나 친모를 찾으려 해도 뭐 찾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왜 그런가 했더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네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억 원의 빚을 진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채무자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유언으로 채무자에게 아파트를 남겼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유증받은 아파트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채권자 장모 씨는 지난 2006년 채무자 조모 씨를 상대로 빌린 2억 원의 원금과 약속한 연 25% 지연 이자를 갚으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도중 채무자 조 씨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조 씨에게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가 유증됐습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조 씨는 유증을 포기하고 해당 아파트를 형제들과 균등하게 지분으로 나눠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에 채권자 장 씨는 채무자 조 씨와 그의 형제들을 상대로 사해 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추가 소송을 냈습니다. 사해 행위는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빚을 받아내기 위한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1, 2심은 유증 포기가 사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유증을 받는 자의 의사에 반해서까지 권리 취득을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수증자의 자유로운 유증 포기 의사는 수증자가 채무 초과인 경우에도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대법원도 오늘 유증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조 씨가 장 씨에게 빌린 2억 원과 약속한 지연이자 25%는 갚으라고 선고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10중 8구 채무자 조 씨는 본인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이 없어서 채권자 장 씨가 강제 집행으로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을 걸로 짐작됩니다.
누가 봐도 빚을 안 갚기 위해 아파트 단독 상속을 포기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법적으로는 고의로 채무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한 사회 행위가 안 된다는 판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법원은 그렇다고 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간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줬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과거사 조사위가 삼리의 나라슈퍼 사건에 대해 폭행과 협박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며 검찰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1999년 발생한 삼리의 나라슈퍼 사건은 3명의 피해자들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심석희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30일 열립니다. 법원은 성폭행 이후 수사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검찰의 선고기일 연장 요청에 대해선 성폭행 고소 사건은 해당 재판부 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가 오늘 긴급 대의원 총회를 열고 원가와 마진 등을 공개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헌법에 반한다며 헌법 소원을 내기로 의결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정부 정책에 반발해 헌법 소원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월 2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